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고려사에 대해서 고려사 중에서 고려의 통합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박종기 교수님의 고려사의 재발견이라는 이 책을 바탕으로 했고요. 특히 논문 중에서는 김용선 교수님의 통일신라와 고려의 민족통합정책 비교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의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통합정책이라든지 다문화정책이라든지 또 이후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통합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외국의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통합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져 있다가 이것이 통일신라로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676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무력으로 이렇게 통일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래서 정복국가의 통일 형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라시대의 통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려의 경우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항복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후백제의 견훤도 이 왕건의 세력에 합심을 하면서 오히려 그 통일신라와는 달리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통일이다라고 논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통일신라의 경우도 이제 처음으로 삼국을 통일을 했기 때문에 통일신라의 통합 정책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거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대복속민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새롭게 포함이 된 백제와 고구려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합을 시키고 또 복종을 시켰는지 하는 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 세력이었던 고려인이라든지 백제인들에게도 관직을 주면서 유화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통합을 시키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전 세계사에서 보면 다 정복을 하고 나면 3인 정책이라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기의 터전이나 자기의 세력, 경제적 기반 있는 곳을 벗어나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3인 정책을 통일신라도 마찬가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통일신라 시대의 그 신문왕 시절에 그 행정을 개편을 많이 했어요. 그 행정 개편을 한 것을 보면 12개의 행정 관료를 새롭게 만들거나 개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촌도전이라는 것과 외사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촌도전은 뭐냐 하면 지방 촌락의 행정을 관할하는 곳이고요. 외사정은 바로 지방에 규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전에 시험 입시할 때 많이 외웠죠. 통일신라의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주 오소경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그 나라 땅에 있던 곳에 3개의 주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삼사문구, 구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주를 제외하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5개의 소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주 오소경이라는 행정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 구주 오소경이 마련이 되었을 때 이 오소경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어떤 사람들을 관리로 보냈냐 하면 물론 그 신라 시대의 관리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리 하에서 이 백제와 고구려의 사람들을 통치를 하는 것인데 이때 강력하게 지방의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규찰하고 관리 감독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그 고구려나 백제의 유민들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새로운 나라를
점령을 하거나 하면은 논공 행상을 하죠. 이것은 공과 사를 구분을 하고 논한다는 거죠. 공을 논한다. 즉 어느 정도의 공이 있는지, 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공은 높은지 낮은지를 논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것. 그래서 신라가 통일을 하는데 아주 협조했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당근과 채찍을 쓰면서 통일 신라는 이렇게 통합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쓰게 됐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후에 우리가 볼 고려의 통합정책에 비한다면 사실 그 통일 신라의 정책은 피정복 국가 국민은 통합과 융합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착취와 감시의 대상으로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통합정책이라고 하기에는 통합정책이 아닌 통치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우리가 통일신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통일신라의 그 당시의 지도를 본다면 이렇게 신라 지역은 사실은 이 밑부분을, 그러니까 고려의 많은 땅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해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는 통일신라 그래서 이 신라를 아주 그냥 통일했던 큰 위대한 그런 국가로 1000년의 신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남한 쪽을 더 강조를 했고, 특히 경상도에 그 권력에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 통일신라를 많이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역사에서 통일신라라는 이름으로 배웠지만, 최근에는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서 남북국 시대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터전이었던 고조선의 터전인 저쪽 위쪽 지역을 발해라는 그 나라를 우리의 정통 역사로 포함을 시키면서 통일신라라고 하지 않고 남북국 시대라고 최근에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넓은 땅을 이제 발해라는 영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일신라에서 고구려나 백제의 유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신라가 또 이후로 가면서 통일신라가 2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농민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그 농민들의 불만을 떠하는 사람들, 지도자가 바로 궁예가 나타나고 견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태봉이라 그래가지고 이 중부 지역을 거의 궁예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후고구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견훤이 옛 백제 지역에서 후백제를 일으키게 되고, 신라는 이렇게 세력이 낮아지면서 후삼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과 더불어서 농민들의 어떤 그 반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혼란의 시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고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는 누가 세웠나?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왕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 왕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디 왕족 출신도 아니었고요. 그냥 지방의 한 그 세력이었을 뿐이었어요. 하나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왕건의 아버지가 그 젊은 20대 왕건을 데리고 궁예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건은 궁예의 그 하나의 병사였습니다. 특히 이제 해군을 관리하는 그런 병사로 궁예의 장군으로 왕건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왕건이 급부상하게 된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나주 전투라는 것입니다. 저 나주 지역은 지금 보면 전라남도 나주 요 지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상 세력과 접해 있잖아요. 이 나주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신안 요 앞바다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안 앞바다에는 많은 보물섬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돈 가지고 막 가서 여기 잠수부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는 또 여기 신안 그 바다에서 그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들이 이런 고려시대라든지 그 이전부터 많이 이제 그 폭풍우나 이런 것 때문에 좌초돼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러한 신안 앞바다의 유물들을 발굴해가지고 신안 앞바다 유물전을 할 정도로 여기는 많은
그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배들이 지나갔던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 지역을 이 견훤도 아주 강력한 자기의 그 세력의 터전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910년에 왕건과 견훤이 맞붙어서 2년간의 전투 끝에 왕건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왕건의 존재가 한낱 궁예의 장수였는데 전쟁의 그 영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주를 잃어버리면서 견훤이 또 세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나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일본과 중국을 잇는 황해 해상의 물류의 거점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길목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왕건이 그러면 어떻게 이 나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물론 이제 젊은 시절부터 많은 전투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승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왕건의 해상 네트워크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상이라는 것은 바다 상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다 상인 네트워크.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왕건은 나중에 이제 29명의 왕비를 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력들을 이제 등에 업고 고려를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했지만 제1비 첫째 부인인 신해왕후를 보면 이 신해왕후 유씨는 누구의 딸이냐 하면 강화도 지역의 유명한 해상 세력이었던 유천공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지역 하면 우리가 강화도 답사 가봐서도 아시겠지만 강화도 지역이 왜 중요하죠? 강화도는 그 외국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던 곳이고 또 우리나라도 그 강화도를 지키면서 외국의 침략이나 이런 거를 많이 막았던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강화도라는 것은 한강이라든지 예성강, 임진강 이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곳으로 아주 우리나라의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유력한 상인이었던 유천궁의 딸과 첫 번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천공은 아주 재산이 많아가지고 왕건에게 큰 배를 이 나주 전투 때 큰 배를 만들어주고 그 왕건의 그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인 장화왕후 오씨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과의 자식이 제2대 왕이 이제 되는 건데요. 이 장화왕후도 마찬가지로 해상 세력, 이 나주 지역의 해상 세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력한 해양 세력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이득, 그 다음에 이렇게 해상 세력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주 전투의 승리 요인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라는 것은 출발할 때 물론 고려도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였지만 이 고려의 출발점에서 본다면 이 해상 세력들과의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대외 무역을 장려하고, 그쵸? 이 해상 세력이라는 것은 항상 무역을 통해서 세를 키우기 때문에 대외 무역을 장려하고 또 새로운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해상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상 세력은 상업과 해상 무역을 통해서 개방성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지도를 이제 한번 본다면 고려가 이렇게 있고요. 보면 여기 중국과도 이 강화도 지역이 있는 쪽이죠. 이 병란도 지역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과도 이런 교류를 하는 그리고 일본과도 교류를 하는 아주 다양한 교류를 했던 국가가 바로 고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랑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통합이 자연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겠는데요. 이 고려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의 어떤 상황을 좀 한번 본다면 고려가
처음에 왕건이 사실은 이제 궁예를 내쫓고 신순겸이라든지 왕건의 그 부하라고 하는 신순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건에게 궁예의 그 폭정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왕건께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왕건은 그럴 생각이 처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첫째 왕비인 신의 왕후가 갑옷을 탁 입혀주면서 나가십시오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고려가 처음에 이 후삼국을 통일해가지고 통일 왕조를 이룩했을 때 온건 개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통일신라와 비교했을 때 통일신라는 정복, 군사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정복 국가의 그런 이미지였지만 이 고려의 경우는 온건 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때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라고 해서 이름도 고려라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조선, 고구려, 고려로 이어지는 이 맥을 가지고 정통성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라라는 나라는 사실 1000년을 이어온 그 나라였기 때문에 이 원래 기존 세력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신라 정책 또한 썼습니다. 그래서 신라 왕실의 권위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경순왕도 왕족으로서 이제 받들어 주기도 했고요. 또 항복을 해가지고 올 때는 그 사람을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항복을 받아주고 또 나중에는 혼인, 고려의 왕족과 나중에는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었던 이러한 온건개혁, 포용정책을 썼다는 것이 고려의 출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심통합책을 썼어요. 나라를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이 관리들, 지배자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심이 또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신라가 망할 때 사실은 조세를 너무 과하게 매겨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심통합책으로서는 뭐를 썼냐? 백성과 농민의 그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조세를 10분의 1만 부담을 시키는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노비 1000여 명을 다시 이렇게 속환을 시켜주는 그러한 제도를 해서 민심을 통합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고려가 출발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고려는 역사적인 정통성, 고구려에서 이어져 온다. 그리고 정치적인 정통성, 그리고 통일신라의 그러한 정치 왕족들을 이제 통합을 하는 정치적인 정통성, 그리고 사회 전 계층을 통합하는 조세를 경감시키고 그 다음에 노비를 속환을 해주는 이러한 계층을 통합하는 통합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려의 출발점에서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가지고 11대 문종에 이르는 초창기에 고려의 왕들은 어떤 통합정책을 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 왕건이 고려를 세운 것은 918년이 되겠습니다. 918년에 태조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고려를 처음에 그 건국을 할 때 공을 세웠던, 합심을 해서 공을 세워줬던 사람들에게 본관과 성을 줬어요. 그걸 바로 본관 제도라고 합니다. 원래 이 이전에도 신라 시대에도 물론 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본관과 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된 계기는 바로 이 고려시대 왕건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분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는 것은 그 지역, 토지를 주는 것이고요. 성이라고 하면 그 혈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혈연의 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토성을 나누어 주면서 지방 세력을 통합을 하고 또 이제 상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본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본관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었느냐, 고려의 경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고려 이 왕건에게 더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고려의 군현은 520개의 군현이 있었고요. 부곡은 900개나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조선과 한번 대비해 본다면 조선에는 군현이 한 300여 개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더 세분화해가지고 많이 잘라놨다는 것입니다. 왜 이랬냐? 이렇게 군현이 많고 부곡이 많으면 이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관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 지방에 대해서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역이 서로 지방관이 없는 곳은 아주 낙후되고, 지방관이 있는 곳은 새로운 농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아주 발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지방관들을 두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조는 통합을 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특히 이 본관제를 이제 시작하게 됐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안동 지방에 남아 있는데요. 안동에 가면 태사묘라고 있습니다. 이 태사묘는 뭐냐 하면 고려를 건립할 때 왕건을 도왔던 사람인 세 사람에게 권씨, 김씨, 장씨라는 성을 줬어요. 그리고 본관은 안동이라는 본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는 바로 왕건이 내려준 그 토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사당을 태사묘를 두고 그 후손들이 기리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조 왕건은 또 특이한 것은 근친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이었다? 아까 얘기했지만 29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9명의 부인에게서 25명의 왕자와 9명의 공주를 이제 두게 되거든요. 특히 이 공주 9명은 이 중에 2명은 그 경순왕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요. 나머지 그 공주들은 다 근친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왕실 세력의 그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을 왕건이 이게 품어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의 세력을 넓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세력을 만들지 못하도록 서로 그 안에서 결혼을 하는 근친혼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도 사실은 신라에도 근친혼이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근친혼을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왕실의 근친혼 이제 가계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조 왕건이 결혼을 2비, 3비, 4비, 5비 해가지고 쭉 이제 29명의 비가 있는데 6명의 비까지만 그 후손이 다음 대를 이을 수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비인 이 신정왕후 황보씨를 본다면 태조의 넷째 부인이잖아요. 그 넷째 부인의 딸인 이 공주 황보씨는 왕건의 그 왕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 황보씨의 성을 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 4대 광종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색깔이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사촌끼리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노란색, 이 사람도 같은 인물이 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 또 녹색을 보면, 여기 녹색을 보면 이 공주 황보씨였는데 작은 아버지 랑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시 재혼을 하는, 이런, 이 당시에는 재혼, 고려 시대에는 재혼이라든지 또 이런 근친혼, 또 자유연애 이런 게 아주 많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초창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근친혼은 그런데 이후에 나중에 후반으로 가서는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에서는 혼을 금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유교의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유전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그 대표적으로 보면 그
관료들의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관료의 자녀들은 4명이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왕족을 본다면 고려에는 3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비는 135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몇 명이었냐? 164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1점 몇 명이죠. 왕비와 자녀의 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 정도, 평균 1명 정도의 자녀밖에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적인 이유도 있었고 해서 근친혼이 뒤로 가면서는 없어졌고요.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해서 세력을 많이 강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건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훈요 10조라는 거를 내리게 돼요. 10가지의 교훈을 남길 테니까 이거를 따라서 나라를 고려를 더 번성하게 해라라고 해서 훈요 10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 훈요 10조 10개의 조약 중에서 제가 이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훈요 10조의 1조가 뭐냐? 제일 일성은 불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왕이 되고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의 공덕이 컸다라고 첫 줄에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렇지만 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불교가 융성하고 할수록 사람들이 더 사적인 욕망을 더 품을 수가 있고 자기들만의 그 시각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더 탐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1조와 2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땡큐,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조나 4조에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 장자가 맡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장자가 능력이 없다면 다른 형제들이 맡아야 되고 그 다른 형제들도 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3조에. 그리고 5조와 6조에는 독특하게 뭐가 나와 있냐면 풍수, 지리 사상, 난가 사상, 제천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 내가 불교의 은덕으로 되었다,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한 5, 6조에 나는 하늘의 기운과 이러한 많은 기운들, 자연 속의 기운들을 바탕으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고 이 고려를 성립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종교, 하나의 사상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런 난가사상이라든지 그 신라로부터 이어져 오고 또 제천의식은 그 위에 나라 고구려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양한 제천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제천의식이나 이 지방 세력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와 그런 행사들을 다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 또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심이 이 당시에 불교를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토착 신앙들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통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개방적인 어떤 사상,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거에 대한 통합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훈요 10조의 5조와 6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겠죠. 그만큼 우리가 고려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조선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더 유연한 그런 국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6조에 보면 팔관 연등회와 팔관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연등회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연등회는 불교 행사고 팔관회는 각 지역의 그런 이 온 세상 만물에 있는 다양한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이 어떤 행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팔관회를 언급했다는 것이 아주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팔관회는 외국의 사신들도 초대를 해가지고 큰 행사를 여는 것으로 국제적인 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들어가면서 많은 다양한 지역의 그 민들의 문화나 이런 행사들을 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려 시대에 그만큼 다원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고려의 훈요십조 안에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려 초창기에 꼭 알아야 될 왕이죠. 바로 4대의 광종이 되겠습니다. 광종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시죠? 광종하면 이거죠. 과거제와 노비안건법. 이거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달달달 외웠던 건데요. 이 광종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개방정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제 1대부터 3대까지 어느 정도 국가의 기반을 이제 마련을 하고, 광종의 경우는 외국인 관리를 썼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리 있나요?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 장관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지방자치 뭐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 국회의원도 외국인 없어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에 외국인 관리를 뒀다는 것은 정말 지금 생각해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광종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입편무방.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쓰는 데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중국인 쌍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쌍기가 중국의 과거제를 들여오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쌍기가 되겠습니다. 쌍기라든지 최인범, 이 송나라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중국인인데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관리에 등용해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사 그 책에 보면은 이 귀화된 인물이 이름이 40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당시에 고려는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음악인이라든지 문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거란이라든지 이런 외국인 기술자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란과 고려시대에는 우리가 거란과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포로로 잡은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이러한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란 포로를 또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릇이나 옷을 제조하는 기술을 우리나라의 기술에 더 보태 가지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활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제라든지 노비안건법, 노비들을 호족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호족이 가지고 있는 노비를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 세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제도를 썼던 왕이 바로 4대 광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대 성종에 와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성종, 이제 뭔가를 이루어낸 그런 왕입니다. 이 성종은 조화와 균형의 대표적인 왕이 되겠는데요. 이 성종은 광종의 그런 개혁정치, 개방정치를 이어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최승로라는 사람은 이제 광종을 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외국인 관리들을 썼잖아요. 이 최승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학해가지고 공부 많이 해오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태조 왕건 때 우리 조상들이 되게 이제 공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를 배제하고 세상에 외국인을 데려다가 관리를 삼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종은 이러한 최승로, 어떻게 보면 성종이 원했던 광종의 그런 개혁을 좀 비판했던 최승로였지만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이런 화풍파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또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종의 또 뛰어난 점은 뭐냐? 이런 화풍파만 관리로 쓴 것이 아니고 서희, 국풍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풍파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소중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되고 계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념이 다르고 또 왕과도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념이 다른, 성향이 다른, 그리고 왕에게 비판적인 사람도 관리로 기용을 했다는 점이 성종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서희, 유명하잖아요. 서희가 왜 유명하죠? 바로 서희는 이 당시에
거란의 그 소선령이 와가지고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소선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 고려는 말이야 신라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이 땅은 고구려 땅, 이쪽 지역은 우리가 땅을 가져가겠다라고 거란이 얘기했을 때 그때 대부분의 관리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우 시끄럽게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할지론 땅을 띄워주자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관리들이. 그때 서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의 땅을 왜 내주냐, 내가 소선령을 한번 만나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직접 만나게 돼서 단판을 벌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서희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러니까 원래 고구려 땅이었던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니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거란 땅도 원래 다 우리 거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지역의 땅을 빼앗아 온,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가지고 와서 우리의 영토를 넓힌 사람이 서희잖아요. 이렇게 국풍파와 화풍파를 다 아울렀던 사람이, 조화와 균형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6대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8대 현종이 되겠는데요. 이 현종 때에 와서 바로 귀화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단일민족, 우리나라는 뭐 단일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단일민족론의 반대적인 증거를 들이댈 때 대부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현종 때의 귀화인에 대한 논문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귀화인에 대한 논문 연구들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종 때 와가지고 거란이 그 이전에 이제 정세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란의 왕들이 막 죽고 이러면서 거란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또 발해가 이제 900년대 후반에 백두산 폭발하고 이래가지고 발해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발해의 유민들, 이러한 사람들이 고려로 귀화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이전에 신라 때에도 귀화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많은 대량의 귀화인이,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바로 고려의 8대 현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왔냐? 발해계는 38회에 걸쳐서 12만 68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계가 이 귀화인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인원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여진계 해서 4만 4226명, 거란계는 1432명, 그 다음에 중국 한인은 155명,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발해, 여진, 거란, 한인,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얼마냐? 바로 17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 때 인구를 대략 200만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17만 명은 얼마냐 하면 8.5%나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온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한 3%쯤 되거든요. 근데 이 고려 때는 8.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특히 군인 비율이 놀랍습니다. 군인 비율은 87,500명인데 이 중에 9,500명이 이런 귀화인, 특히 이제 여진족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고려사의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군대의 10.8%에 해당하는 비율이 귀화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단일민족 국가가 이 당시에는 우리가 그래서 많이 몽골계라든지 이런 다른 종족과 피가 섞였다 이때부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귀화인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이제 손진태 님이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월북을 이제 하셨죠. 근데 그분은
그렇지만 귀화인에 대한 연구를 제일 처음 시작한 역사학자지만 이분은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피가 더 많이 섞였고 우리의 민족의 문화와 그런 전통을 이었기 때문에 단일 민족화 되었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긴 하셨지만 처음 연구를 시작하신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옛날부터 다문화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때의 연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으로 본다면 고려시대라는 것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완벽한 통일 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라, 후백제, 그 다음에 발해를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고구려, 그 고구려는 또 고조선, 이러한 정통을 이었다라고 계승을 했다라고 하는 데서 통일 왕조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독특한 다원 외교라든지 대외 개방성이 있었다. 이 고려 시대에는 뭐 원나라의 침략도, 몽골의 침략도 있었죠. 또 거란과의 많은 전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족속들과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명나라, 송나라, 요, 금 이렇게 많은 이민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상업과 무역을 장려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리아, 지금의 코리아라는 이름도 이 고려에서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개방적인 국가가 고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훈요 10조에서도 봤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뭐죠? 불교. 많은 백성들에게 그 불교가 이제 고려는 불교의 나라다라고 불교 문화가 많이 꽃피웠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또 통치에서는 유교도 있었고요. 또 각 지방에서는 도교라든지 풍수지리라든지 이렇게 무속이라든지 고유의 백성들의 신앙과 사상과 그런 다양한 문화들을 인정해주면서 그것들을 포용하면서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통합정책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와 많은 교류를 점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려의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어가지고 굳이 지금 외국의 어떤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다양한 개방정책이나 다원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연구들을 많이 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경직되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좀 더 유연한 그런 사회가 되는데 고려가 주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고려의 다원 정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